중국이 이란을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1대1로 중국이 지은 거대한 대미 이란 국민 2만 명을 산 채로 수장시켰습니다. 7층짜리 건물들이 단 3초 만에 찢겨나갔고 화려했던 도시는 끔찍한 진흙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진짜 충격적인 사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대한민국이 무려 일주일 전에 이 완벽한 멸망을 경고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비웃었습니다. 대국이 어찌 소국의 얄팍한 기술을 믿겠는가. 한국을 비웃은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진실을 은폐 시도했던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처절한 지옥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프랑스 구조공학자의 충격적인 고발을 시작합니다. 7층 쇼핑몰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초였습니다. 그 3초 만에 200명의 사람들이 콘크리트 더미 아래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던 댐 아래에서 새어나온 물이 도시를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티아스 르블랑입니다. 30년 넘게 파리 에펠타워와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등 세계적인 건축물을 다뤄온 구조공학자죠. 제가 파견된 곳은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던 이란 후제스탄주였습니다. 그곳 사막 한가운데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초대형 댐 건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뚫고 1대1로의 위용을 증명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중국 측 현장 책임자 장원리는 대국의 완벽한 기술력을 매일같이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환상은 댐 하류 도시에 있는 쇼핑몰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은 하류 도시에서 열린 프로젝트 합동 점검 회의를 마치고 현지 동료들과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진동이 식당의 샹들리에를 흔들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직감이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죠. 밖에서 터지는 공습 경보나 폭탄의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버티는 하중 자체가 무너지는 끔찍한 신호였습니다. 하얀 천장에 거미줄 같은 실금이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1초, 2초, 다들 밖으로 나가요. 건물이 무너집니다. 제가 피를 토하듯 소리친 순간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바닥이 푹 꺼졌습니다. 단 3초, 그 짧은 시간에 화려했던 식당은 거대한 시멘트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던졌고 비상구를 향해 짐승처럼 내달렸습니다. 6층, 5층, 4층, 제 등 뒤로 각 층의 바닥이 거대한 프레스에 짓눌리듯 쾅쾅쾅 납작하게 압축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팬케이크 붕괴였습니다. 사방은 잿빛 먼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살려달라는 비명이 가득한 지옥이었죠. 허파가 찢어질 듯 기침을 하며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7층 쇼핑몰은 단 2층 높이로 처참하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쇼핑몰 붕괴의 엄청난 충격파가 땅을 강타하자 바로 옆에 서 있던 25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마저 기괴한 각도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외벽 전체에 거대한 X자 모양의 균열이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전단 파괴, 건물이 자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찢어지며 꺾이는 가장 치명적인 붕괴 현상이었습니다. 17층 발코니에서 아이를 껴안은 여성과 눈이 마주친 찰나 25층 건물이 거대한 고목나무가 쓰러지듯 옆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쿠구궁하는 세상이 멸망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그녀의 비명마저 먼지 구름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죠. 넋을 잃고 주저앉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쩍 갈라진 아스팔트와 부서진 맨홀, 뚜껑 사이로 시커먼 흙탕물이 화산의 간헐천처럼 무섭게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구조공학자인 저는 그 물기둥의 끔찍한 의미를 단번에 알았습니다. 집안 액상화, 저 멀리 댐 상류의 거대한 물줄기가 땅속으로 파고들어 이 도시의 집안 전체를 묽은 진흙탕으로 녹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수만에서 최대 2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반차오댐 붕괴 참사, 그 끔찍한 악몽의 전조 증상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폭격보다 더 무서운 대재앙의 타이머가 이미 소리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지옥 같은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 현장 사무소로 출근했습니다. 밖에서는 이란군의 방공망 사이렌 소리가 도시를 찢어놓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 책임자 장원리는 어제의 참사를 그저 전시 상황 속 노후 건물의 결함이라고 축소하고 은폐하기 급급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하며 모니터를 켰을 때 이메일 알림이 하나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K워터 수석연구원 강태경 박사. 국제댐 안전 네트워크에 등록된 현장 기술진에게 일괄 발송된 긴급 경고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란 후제스탄댐 긴급 상황 경고.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어본 저는
화면에 뜬 방대한 데이터를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의 한 과학자가 현장에 저조차 막연히 두려워하던 거대한 죽음의 퍼즐을 완벽한 데이터로 맞춰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름 돋는 경고장은 앞으로 빗발치는 미사일 속에서 벌어질 치열한 진실 공방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태경 박사가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상세 데이터를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 그곳의 수자원 공사 소속 강태경 박사가 보낸 이 경고는 단순한 우려 섞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죽음에 대한 완벽한 예언이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서늘한 과학적 증명이었죠. 한국의 최첨단 인공지능 수자원 예측 시스템인 와미스가 분석한 결과는 구조공학자인 제 눈으로 보아도 경이로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현재 남쪽 바다에서 발생한 두 개의 거대한 태풍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기형적인 후지와라 효과를 일으키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경로로 댐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단 7일 만에 이 사막 도시에 무려 1200mm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질 것이며 댐이 임계 수위에 도달해 무너져 내릴 확률은 85%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상 예측에서 85%라는 수치는 사실상 100%, 즉 반드시 일어날 확정된 미래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공포스럽게 만든 것은 어제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쇼핑몰 연수의 붕괴 사고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강태경 박사의 데이터는 이미 댐 상류의 거대한 수압을 이기지 못한 물줄기가 지하 안반의 미세한 틈을 뚫고 도시의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수만 명 이상을 수장시켰던 중국 반차오댐 참사 3일 전 집안이 물을 먹고 녹아내리며 건물들이 무너졌던 그 끔찍한 전조 현상의 패턴과 단 1%의 오차도 없이 일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황급히 30여 장에 달하는 분석 데이터를 인쇄한 뒤 서류 뭉치를 움켜쥐고 중국 측 현장 총괄 책임자인 장원린의 집무실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란군의 방공망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고 하늘에는 요격 미사일들이 뿜어내는 매연이 가득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댐이 무너진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장원린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고급 찻잔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1대1로의 거대한 지도가 과시하듯 걸려 있었죠. 장 소장님, 지금 차를 마실 때가 아닙니다. 당장 댐의 배수로를 전부 열고 하류 도시의 2만 명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책상 위로 한국에서 날아온 와미스 데이터를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장원린은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데이터의 그래프나 수치에는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발신자의 소속만을 확인하고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르블랑 박사,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긴박한 전시 상황에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아시아 소국의 데이터를 들고 와서 나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까? 소국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강태경 박사의 와미스 시스템은 어제 쇼핑몰이 왜 무너졌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당장 7일 안에 1200mm의 비가 올 겁니다. 우리 댐은 그 수압을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무너질 확률이 85%라고요. 제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장원리는 서류 뭉치를 제 얼굴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그의 붉은 카펫 위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닥치십시오. 대국이 어찌 소국의 얄팍한 기술을 믿겠습니까? 우리 베이징의 최고급 기상 전문가들은 예상 강우량을 고작 400mm로 발표했습니다. 400mm면 우리 댐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혼란스러운 도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밖을 보십시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최고지도부마저 흔들리는 판국의 댐이 무너진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대피령을 내리라고요. 이란 당국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전시 상황에 폭동이 일어날 테니까요. 사람이 2만 명이나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체면과 전쟁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단 말입니까? 제가 핏대를 세우며 분노했지만 장원린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댐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자존심이자 실크로드의 상징입니다. 적들의 폭탄이 떨어져도 우리는 이 댐을 지킬 겁니다. 다시는 쓸데없는 공포를 조장하지 마십시오. 다음번엔 현장 접근을 완전히 통제해버리겠습니다. 그의 단호하고도 잔인한 선언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과학적 진실과 수만 명의 목숨이 한낱 강대국의 알량한 체면과 그릇된 자존심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자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맹신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죠. 절망감에 휩싸인 채 그의 집무실을 빠져나왔을 때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잿빛 하늘에서 마침내 굵은 빗방울이 제 뺨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 한국의 과학자가 경고했던 완벽한 사형 집행이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서늘한 신호였죠. 등 뒤로는 쉴 새 없이 폭탄이 터지는 굉음이 들려왔고 하늘 위로는 댐을 집어삼킬 거대한 먹구름이 검은 악마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화염과 대재앙의 물기둥이 동시에 덮쳐오는 완벽한 지옥의 문이 지금 막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강태경 박사가 경고했던 소름 끼치는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메마른 사막의 도시 후제스탄 위로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 폭력적인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은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게 온몸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앙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뱀처럼 다리를 튼 하늘 위로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미사일들이 붉은 불을 뿜으며 날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구쳤고 폭탄이 터질 때마다 지축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불타오르는 전쟁의 화염과 도시를 익사시킬 듯이 쏟아지는 폭우, 물과 불이 동시에 세상을 멸망시키려 달려드는 완벽한 생지옥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바람을 뚫고 댐의 중앙 상황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상황실 내부는 이미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새빨간 경고등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거대한 모니터에 표시된 댐의 수위는 분 단위로 끔찍하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강태경 박사가 경고했던 1200mm의 폭우, 그 엄청난 물량은 메마른 계곡을 순식간에 거대한 탕류로 바꾸어 놓았고 상류에서 쓸려 내려온 수만 톤의 토사와 거대한 바위 파편들이 댐의 배수로를 무참히 막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대국의 기술력을 운운하며 오만하게 차를 마시던 현장 책임자 장원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제판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배수로가 막혔습니다. 수문이 열리지 않아요. 수위가 이미 설계된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중국인 엔지니어들의 절망적인 보고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달려가 장원린의 멱살을 틀어쥐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대피령을 내려요. 당장 하류 도시 주민 2만 명을 피난시켜야 합니다. 당신들의 오만이 이 사태를 만들었어요. 장원린은 초점 잃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티아스 박사, 당신 말이 맞았어요. 아니, 한국의 그 K워터 박사 말이 전부 맞았습니다. 우리가 다 틀렸어요. 배수로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댐이 도저히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피시킬 방법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당장 이란 군대에 연락해서 헬기를 띄우고 주민들을 고지대로 빼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절규에 장원린은 절망적인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입니다. 폭격이 시작됐다고요. 이란의 최고 지도부마저 생사를 알 수 없는 마당에 모든 군 병력은 방어, 전선으로 차출됐습니다. 헬기는 전투에 동원됐고 하류로 이어지는 도로는 방금 전 미사일 폭격으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통신망도 거의 먹통입니다. 대피시킬 인력도 장비도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조공학자로서 숱한 재난 현장을 겪어봤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퇴로가 차단된 죽음의 덫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와미스 시스템이 일주일 전부터 경고했던 그 끔찍한 죽음의 시나리오가 단일 초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학의 경고를 묵살한 대국의 헛된 자존심과 인간이 벌인 참혹한 전쟁이 수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완벽한 사각지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몸을 끌고 댐 현장을 벗어나 산 중턱의 비상 대피 벙커를 향해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 47분. 평생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을 멸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산 중턱의 지하 벙커로 대피하던 제 등 뒤로 세상이 두 동강 나는 듯한 엄청난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120m 높이를 자랑하며 실크로드의 영광을 맹세했던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 그 경고했던 인류의 오만이 젖은 종이장처럼 처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쿠구궁하는 굉음과 함께 댐 안에 갇혀있던 20억 톤의 물이 일거에 폭발하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10층 건물 높이의 시커먼 물기둥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계곡을 타고 내려오며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분쇄하고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벙커의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하류 도시가 맞이한 최후의 순간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미사일 폭격으로 이미 불길에 휩싸여 반쯤 폐허가 되어가던 도시는 이제 거대한 물의 폭탄을 맞고 완벽하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건물들 위로 20억 톤의 흙탕물이 덮쳐들자 거대한 수증기 기둥이 버섯구름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전쟁의 화마를 피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숨죽여 울고 있었을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 살려달라는 마지막 비명조차 거대한 탕류 소리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탄이 부수어 놓은 도시 위로 중국의 오만이 빚어낸 거대한 흙탕물이 무덤의 흙처럼 두껍게 덮여버렸습니다. 단 하룻밤 불과 몇 시간 만에 2만 명이라는 엄청난 생명이 잿빛 진흙 속으로 영원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댐이 무너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끔찍하고 기막힌 비극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시를 집어삼킨 거대한 소용돌이가 지나간 후 찾아온 것은 죽음보다 더 깊은 적막이었습니다. 빗소리 외에는 어떤 생명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에게 저지른 가장 거대하고 수치스러운 학살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끔찍한 지옥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이 참혹한 죽음의 진흙탕 위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2만 명의 억울한 죽음 앞에 오만한 대국들의 추악한 민낯이 마침내 전 세계 앞에 낱낱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참혹한 밤이 지나고 마침내 처참한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지옥의 밑바닥이었습니다. 미사일이 핥히고 간 도시의 잿빛 폐허 위로 20억 톤의 붉은 흙탕물이 거대한 바다를 이루고 있었죠. 화려했던 쇼핑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아파트들도 모두 끈적한 진흙의 심연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2만 명. 단 하룻밤 사이에 이 사막의 도시에서 2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밤새 하늘에서 쏟아졌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첨단 미사일 폭격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보다 오만한 대국이 지어 올린 댐이 무너지면서 수몰된 사람의 수가 수십 배는 더 많았다는 사실은 인간의 맹신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기막힌 모순이었습니다. 구조공학자로서 3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붕괴 현장을 겪었지만 이토록 거대하고 폭력적인 죽음 앞에서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진흙탕에 무릎을 꿇은 채 구조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찾기 위해 허망하게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마른 사막 바람 소리와 멀리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폭격기의 기분 나쁜 엔진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죽음의 침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폭격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새벽 이란군 공병대가 임시 위성 중계기를 설치하며 간신히 외부와의 통신선 하나가 살아났고 살아남은 외신 기자들을 통해 된 붕괴 참사의 끔찍한 영상이 전 세계로 타전되기 시작하자 전 지구적인 분노와 경악이 들불처럼 번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참사 발생 불과 몇 시간 뒤 영국의 BBC와 미국의 CNN 등 세계 최고의 언론 매체들은 정규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이란의 참사 소식을 긴급 속보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진짜 충격에 빠뜨린 것은 2만 명이 수몰되었다는 끔찍한 결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란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끔찍한 대재앙을 정확히 일주일 전에 완벽한 수치로 경고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CNN의 베테랑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화면에 띄운 것은 바로 제가 장얼린의 집무실에 집어 던졌던 그 서류였습니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 K워터의 수석연구원 강태경 박사가 전송했던 와미스 시스템의 분석 리포트가 전 세계 생방송 전파를 타고 낱낱이 공개된 것입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인공지능이 짚어낸 1200mm의 폭우 예측치와 임계수위 도달 확률 85%라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숫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격했던 쇼핑몰 연쇄 붕괴, 사고가 집안 액상화로 인한 붕괴의 전조 현상이었다는 과학적 증명까지 모두 공개되었죠.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은 댐 현장 근처에도 가지 않고 위성 데이터와 수문 분석만으로 이 거대한 죽음의 시나리오를 단 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읽어냈던 것입니다. 전 세계의 여론은 곧바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즉각 참사를 은폐하고
경고를 묵살했던 중국 당국을 향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실크로드의 영광이자 위대한 일대일로의 상징이라며 전 세계에 과시했던 그들의 거대한 댐은 수만 명을 수장시킨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는 치욕적인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장얼린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 대피령을 막고 한국의 경고를 얄팍한 기술이라며 비웃었던 사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일면 머리 기사를 통해 대국의 오만과 맹신이 2만 명의 생명을 어떻게 학살했는지 맹렬하게 규탄하며 책임자들의 국제 전범 재판 회부를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신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며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국제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망신과 고립을 자초하고 말았죠. 반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이고 완벽한 기술력으로 인류 최악의 재앙을 예견했던 그 작지만 강한 나라의 이름이 전 세계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상학자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와미스 시스템이 도달한 기술적 성취의 경의를 표하며 자신들의 안일함을 반성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중국을 향한 분노와 한국을 향한 경외감으로 끓어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놀라운 소식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다 건너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예측이 맞았다는 승리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강대국도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조차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미치도록 무모하고 가슴 뜨거운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이 처참한 죽음의 땅을 향해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참혹한 진흙탕 속에서 저는 국제연합의 낡은 단파 라디오에 간절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모든 통신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다 건너 들려오는 세계의 소식은 참으로 잔인하고 냉혹했습니다. 참사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바로 그 시각, 각국의 정치인들은 자국에 미칠 외교적 득실을 따지며 주판화를 튕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적 전쟁의 한가운데에는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믿을 수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던 완벽한 경고장을 보냈던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대한민국의 우방국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국에 가까운 매우 껄끄럽고 위험한 관계였죠. 과거 이란은 무장 병력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대한민국의 민간 선박을 무력으로 납포한 적이 있었고 수조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막대한 수출 대금을 오랜 기간 묶어두고 동결시켜 양국 간의 감정의 골은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이란의 평범한 시민들조차 대한민국을 미국의 철저한 동맹국이라며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이고 절대적인 장애물은 바로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이란의 잿빛하늘 위로 무자비한 폭탄을 쉴 새 없이 쏟아붓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혈맹인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노골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언론을 통해 동맹국이 적국을 돕기 위해 나서는 것은 진행 중인 군사작전의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서늘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본다면 대한민국은 그저 자신들의 와미스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전 세계에 증명한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국제적 위상과 이득을 챙긴 셈이었습니다. 굳이 동맹국인 미국의 날 선 눈치를 보며 빗발치는 미사일 속으로 자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란의 비극을 모른 척 외면하며 유감? 성명 하나를 발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외교적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그 작고 강인한 나라는 전 세계 강대국들이 들이미는 그 얄팍한 정치적 계산기를 단숨에 박살내버렸습니다. 참사 발생 이틀째 되던 날 대한민국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운집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단상에 오른 사람을 본 순간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대통령의 긴급 요청으로 현장 상황을 브리핑하기 위해 단상에 선 와미스 시스템의 주역 수석연구원 강태경 박사였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준비된 기술 보고를 넘어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단호하고도 피 끓는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뒤흔들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강대국들은 지금 누가 맞았고 누가 틀렸는지 책임 공방과 외교적 득실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후제스탄주의 무너진 댐 하류에서는 2만 명의 사람들이 차가운 진흙더미 아래에 묻혀 숨을 거뒀고 아직 살아있는 생존자들조차 서서히 처절하게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전에 이 참사를 예측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첨단 구조 기술과 로봇 장비가 당장 현장에 투입된다면 수천 명의 목숨을 더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이 어느 나라 국민이고 어떤 이념을 가졌는지가 지금 당장 중요합니까? 사람이 숨을 거두고 있다는 참혹한 현실, 그 하나만이 우리가 당장 움직여야 할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강태경 박사의 뼈를 때리는 묵직한 호소에 브리핑룸은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마이크를 잡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선언은 전 세계 외교가를 완벽한 충격과 경외감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4,000년이 넘는 세월 전 우리 조상들이 처음 척박한 땅에 나라를 세우며 뼈에 새긴 이 거룩한 정신은 숱한 전쟁과 가난을 이겨낸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피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의 구조대 파견은 결코 군사적 행위도 정치적 개입도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순수한 인도주의적 지원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를 구하는데 그 아이 부모의 국적이 적국인지 우방국인지 묻는 야만적인 짓을 우리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즉시 이란 참사 현장에 국가급 최정예 긴급 구조대를 파견합니다. 그것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비겁한 침묵을 지키던 전 세계의 위선을 단숨에 깨부수는 위대하고도 미친 결단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적국을 향해 오직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국가의 명운을 건 파병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단파 라디오를 통해 그 위대한 선언을 듣고 있던 저희 두 눈에서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절망뿐이던 이 생지옥에 마침내 거룩한 기적이 출발했다는 벅찬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120명의 대한민국 최정예 긴급 구조대원과 와미스 이동형 시스템, 첨단 수중 탐색 로봇을 가득 실은 육중한 군용 수송기 세대가 인천공항의 활주로를 거칠게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요격 미사일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쉴 새 없이 터져나가는 죽음의 영공 이란 후제스탄이었습니다. 동맹국의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하는 바로 그 지옥의 심장부를 향해 폭탄 대신 생명을 싣고 날아가는 믿을 수 없는 비행이 지금 막 거대한 굉음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화염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첨단 전투기들이 쉴 새 없이 폭탄을 쏟아붓고 이란의 대공 미사일이 밤하늘을 무섭게 가르며 날아다니는 끔찍한 사지, 그 누구도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완벽한 죽음의 영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자비한 십자포화가 오가는 잿빛, 하늘을 뚫고 믿을 수 없는 거대한 비행체 세대가 굉음을 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육중한 군용 수송기였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의 거센 압박과 당장이라도 요격, 미사일에 격추될 수 있는 극도의 군사적 위협조차 생명을 향한 그들의 거룩한 비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적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지면과 닿을 듯 아슬아슬하게 저공 비행을 감행하는 수송기의 날개 바로 옆으로 시뻘건 미사일들이 빗발치듯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단 1초의 실수만으로도 120명의 목숨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날 수 있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꼬리 날개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 마크는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란 후제스탄의 공항을 향해 무섭게 하강했습니다. 폭격으로 크게 파손되었지만 이란군 공병대가 응급으로 복구해낸 활주로의 한 구간, 귀를 찢는 마찰음과 함께 수송기가 간신히 멈춰서고 거대한 램프 도어가 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매캐한 화약 냄새를 뚫고 가장 먼저 쏟아져 나온 것은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불빛 속에서 120명의 대한민국 최정예 긴급 구조대원들이 지옥의 땅으로 결연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포탄에 찍힐지도 모른다는 전쟁에 대한 공포도 여기저기 널브러진 시신들이 뿜어내는 죽음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진흙 속에서 건져내겠다는 압도적인 사명감만이 타오르고 있었죠. 선두에 선 인물은 수많은 국제 재난 현장에서 숱한 기적을 만들어낸 베테랑 한석영 대장이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지휘 아래 120명의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송기 안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와미스 이동형 시스템과 집안 탐지 레이더, 그리고 탁한 흙탕물 속에서도 생존자의 미세한 체온을 찾아낼 수 있는 최첨단 수중 탐색 로봇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만 명을 수장시킨 중국의 오만하고 부실했던 콘크리트 덩어리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극한으로 단련된 진짜 압도적인 과학 기술이 지옥의 한복판에 전개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적을 품고 날아온 이들을 맞이한 것은 환영의 인사나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억 톤의 물이 쓸고 지나간 하류 도시는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끈적한 진흙탕의 바다였습니다. 폭격에 집이 부서지고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이란의 생존자들은 넋을 잃고 유령처럼 폐허 위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핏발선 눈에 들어온 것은 이질적인 유니폼을 입고 첨단 구조 장비를 전개하는 한국의 대원들이었습니다. 순간 이란 생존자들의 눈빛이 맹렬한 분노와 걷잡을 수 없는 적대감으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이 끔찍한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는 철천지원수,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었으니까요. 차가운 진흙 속에서 내 부모와 자식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에게 한국 구조대는 적군의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이 더러운 위선자들아. 당장 우리 땅에서 나가라. 누군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흙탕물 속에서 주먹만 한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것이 끔찍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이성을 잃은 수백 명의 이란 주민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돌덩이와 끈적하고 더러운 진흙을 한국 구조대를 향해 마구잡이로 집어 던졌습니다. 너희들이 미국과 다를 게 뭐야? 폭탄을 던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누굴 구한다는 거야? 당장 꺼져버려. 어떤 이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휘두르며 대원들을 위협했고, 어떤 이들은 악에 바친 얼굴로 구조대의 진입로를 몸으로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생명을 구하러 온 자들을 향해 죽일 듯이 달려드는 기막힌 폭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퍽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온 힘을 다해 던진 커다란 돌덩이가 한석영 대장의 안전모 위로 정통으로 꽂힌 것입니다. 충격으로 안전모가 깨지며 그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끈적한 선혈이 진흙 묻은 그의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죠. 현장에 있던 프랑스인인 저조차 그들의 맹렬하고 통제불능인 적대감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만약 이대로 유혈폭동으로 번진다면 총기 한 자루 없이 구조, 장비만 챙겨온 120명의 한국 대원들은 꼼짝없이 이 낯선 사지에서 억울하게 몰살당할 수도 있는 매우 아찔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한의 적대감과 살기 앞에서도 한국의 대원들은 도망치지도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차가운 돌멩이와 모욕적인 진흙, 세례를 그저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한석영 대장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지도 않은 채 오히려 두 팔을 벌려 대원들에게 그 어떤 방어나 물리적 대응도 절대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원들 들어라.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우리를 향해 던지는 저 아픈 돌멩이는 그저 분노가 아니라 제발 내 가족을 살려달라는 가장 처절하고 슬픈 비명이다.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라. 우리는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이 오직 살리러 온 거다. 그의 목소리는 빗발치는 포화와 군중의 고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단단하고 거룩했습니다.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쟁터라는 미친 공간에서 적국을 향해 목숨을 걸고 날아와 온갖 수모와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깊은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껴안으려는 사람들을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와미스 이동영 집안 탐지기에서 짧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쏟아지는 돌팔매질 속에서 한석영 대장이 천천히 그러나 아주 묵직하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가장 분노하여 돌을 던지던 한 이란 노인의 뒤편이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와 철근이 끔찍하게 얽혀 완전히 붕괴된 거대한 쓰레기 무덤, 단 1%의 생존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그 참혹한 죽음의 무덤을 향해 한 대장이 무방비 상태로 묵묵히 진흙탕을 뚫고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자욱한 매연과 피비린내 나는 진흙 속에서 시간은 참혹하게 흘러갔습니다. 미사일의 폭음과 이란 주민들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온 도시를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죠. 하지만 그 아비규환의 한복판에 우뚝 선 한석영 대장의 걸음은 기이할 정도로 묵직하고 평온했습니다. 방금 전 그의 이마를 강타했던 돌덩이는 여전히 붉은 피를 뚝뚝 흘려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와미스 이동영 집안 탐지기의 미세한 불빛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간 곳은 거대한 철근과 젖은 콘크리트 잔해가 무자비하게 얽혀버린 끔찍한 쓰레기 덤이었습니다.
붕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가장 많이 뒤엉켜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일 %의 생존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죽음의 무덤이었죠. 한 대장을 향해 가장 맹렬하게 돌을 던지던 이란 노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 이선자 놈아,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우리 손녀가 묻혀있는 곳이다. 당장 꺼져. 내 손녀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네 더러운 발로 짓밟지 말라고. 노인은 주먹만 한 진흙 덩어리를 뭉쳐 한석영 대장의 등에 거칠게 내리꽂았습니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대장의 유니폼이 엉망으로 얼룩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너진 콘크리트 덩어리 위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120명의 한국 대원들은 침묵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날아오는 돌팔매질과 모욕적인 욕설을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내며 집안 탐지기가 가리키는 정확한 좌표를 중심으로 원형의 진영을 짰습니다. 무거운 절단기가 굉음을 내며 두꺼운 철근을 끊어냈고 대원들은 삽과 곡괭이 대신 온전히 맨손으로 무너진 잔해를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나 기계의 미세한 진동이 아래에 묻혀있을지 모를 생존자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줄까봐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맨손 작업만을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멀리 안전지대에 몸을 숨긴 채 이 모든 과정을 캠코더로 찍고 있던 이란 국영방송의 베테랑 기자 시마 모우센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미국의 공습으로 눈앞에서 남편의 끔찍한 시신을 수습해야 했던 그녀에게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구조대는 그저 소름 끼치는 위선자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그들을 노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한 적대감과 경멸만이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렌즈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은 그녀가 평생 취재하며 쌓아온 차가운 이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적국이라는 이유로 온갖 멸시와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 어떤 변명이나 분노도 없이 오직 진흙더미만을 파고 있는 저 미련하고 거룩한 사람들의 뒷모습. 시마의 차가웠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거대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님, 신호가 잡힙니다. 3m 아래 미세한 호흡입니다. 탐지기를 쥐고 있던 대원의 외침에 한석영 대장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10손가락의 손톱이 모두 깨져나가고 피투성이가 된 맨손으로 그는 미친 듯이 젖은 흙을 파고 또 파내려갔습니다. 땀과 빗물 그리고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뒤섞여 그의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흙구덩이 속에서 마침내 작은 기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대장의 거친 손이 닿은 곳에 끈적한 진흙으로 범벅이 된 아주 작은 손 하나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쏟아지던 돌팔매질과 악에 바친 욕설이 마법처럼 뚝 끊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괴하고 거룩한 정적이 무너진 폐허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한 대장은 자신의 외투를 황급히 벗어 흙투성이가 된 어린 소녀의 차가운 몸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조심조심 소녀를 안고 구덩이 밖으로 걸어 나온 그의 얼굴은 검은 진흙과 붉은 피로 범벅이 되어 누구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며 서 있는 이란 노인에게 다가가 작은 생명을 말없이 건넸습니다.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벌벌 떨리는 두 손으로 아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의 탄식을 내뱉으려던 바로 그 찰나, 아이의 작은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더니 가녀린 기침 소리와 함께 힘겨운 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단 1%의 기적조차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던 완벽한 죽음의 무덤에서 대한민국의 구조대가 기어이 생명을 멱살 쥐듯 끌어올린 것입니다. 오 알라시여, 제 손녀가 살아있습니다. 오, 내 사랑스러운 아가. 노인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흙투성이 소녀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금 전까지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던 피투성이가 된 한석영 대장의 진흙 묻은 군화 위로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못난 늙은이를 제발 용서하십시오. 당신들은 천사입니다. 우리를 죽이러 온 적군이 아니라 신이 보내주신 위대한 천사입니다. 노인의 통곡 소리가 잿빛 하늘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무너진 폐허 위에서 적대감에 불타오르며 돌을 쥐고 있던 수백 명의 이란 주민들의 손에서 돌멩이들이 힘없이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핏발선 눈동자에는 어느새 굵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이고 눈물겨운 인류의 현장을 캠코더에 담고 있던 시마 모우센 기자는 어느새 안전지대를 벗어나 구조 현장 가까이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이끌리듯 다가온 그녀는 결국 렌즈에서 눈을 떼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내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믿어왔던 증오와 적대감의 견고한 벽이 저 먼 이방인들이 흘린 피와 땀 앞에서
종이장처럼 무참히 허물어지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기적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생존의 절대적인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이 야속하게도 끝이 났고, 무너진 도시 전체에 짙은 절망과 체념의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존 가능성 제로의 완벽한 묘지로 변해버린 깊은 지하 벙커에서 쏟아지는 토사와 추가 붕괴의 극한 위험을 무릅쓰고, 한 명의 한국 대원이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산소통을 기꺼이 벗어 던지는 또 다른 충격적인 헌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재난 현장에서 생존자를 살아서 구출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는 잔인하고도 절대적인 시간, 생존의 골든타임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자비한 미사일 폭격 소리만이 이따금 정적을 깨는 가운데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진흙의 바다 위에는 무겁고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흙탕물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체온 저하와 탈수로 서서히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는 시간. 이란 당국의 구조대원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굴삭기를 동원해 무너진 잔해를 걷어내고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를 누군가에 대한 완벽한 포기이자 공식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이란의 밤하늘을 밝히는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에서 대한민국 구조대 120명의 눈빛은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한석영 대장은 피로와 추위로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결코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첨단 장비인 와미스 수중 탐색 로봇을 완전히 물에 잠겨버린 지하 3층 주차장 진입로를 향해 전진시켰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커먼 흙탕물 속으로 작은 탐색 로봇이 잠수해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모니터를 숨죽여 지켜보던 대원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뒤엉킨 철근과 처참하게 찌그러진 자동차들, 그리고 그 사이를 떠다니는 끔찍한 잔해들만이 가득했습니다. 로봇이 지하 2층을 지나 완전히 수몰된 지하 3층의 가장 깊은 구석으로 진입하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대장님, 신호가 잡힙니다. 미세한 열감지입니다. 공기층이 있습니다. 모니터를 주시하던 통신대원의 목소리가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72시간이 지났지만 무너진 천장과 자동차 사이에 기적적으로 에어 포켓, 즉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안에 누군가 아직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단 1초도 없었습니다. 한석영 대장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2명의 한국 수중 구조대원이 무거운 잠수 장비를 메고 시커먼 흙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탁한 물속을 더듬으며 그들은 뒤엉킨 철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해 마침내 수심 15m 아래의 좁은 공기층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턱 밑까지 차오른 차가운 물속에서 창백하게 질린 젊은 엄마가 2명의 어린아이를 양팔에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엄마 역시 3일 동안 물 밖으로 아이들을 들어 올리느라 한계에 달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여분의 산소 마스크를 꺼내 엄마와 아이들의 얼굴에 씌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화가가강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지하 주차장에 무너진 천장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붕괴였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가 물속으로 떨어지며 구조대원 한 명의 여분 산소통과 장비 연결줄을 무참히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퇴로는 점점 막히고 있었고 수위는 무서운 속도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2 아이를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기에는 산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물속을 잠수해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전달받은 지상 상황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구조대원들마저 갇혀서 모두 수몰될 수 있는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그 끔찍한 찰나의 순간 구조 현장 가까이로 다가와 모니터 앞을 지키고 있던 시마 모우센 기자는 평생 잊지 못할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위대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모니터 속 흑백 영상 안에서 한국의 구조대원이 주저없이 자신의 얼굴에 쓰고 있던 메인 산소 마스크를 훌렁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인 산소 마스크를 의식을 잃어가는 꼬마 아이의 얼굴에 단단히 씌웠습니다. 그리고 산소통 자체를 완전히 풀어 엄마의 품에 단단히 결박해 주었죠. 자신은 맨몸으로 숨을 참고 이 끔찍한 흙탕물 미로를 빠져나가겠다는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안 돼. 당장 마스크를 다시 써. 당장. 지상에서 모니터를 보던
한석영 대장이 무전기에 대고 피를 토하듯 소리쳤지만 구조대원은 이미 통신 장비마저 벗어 던진 채 흙탕물 속으로 몸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두 아이를 이끌고 앞장선 동료 대원의 뒤를 따라 그는 숨을 참고 그 어둡고 차가운 심연을 필사적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지날수록 지상에서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피가 말라갔습니다. 인간이 숨을 참고 극한의 공포 속에서 탁한 물속을 빠져나오는 것은 초인적인 한계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면 위로 거친 물보라가 일며 구조대원과 함께 갓난아이와 꼬마 그리고 엄마가 차례로 물 밖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산소를 내어주었던 한국 대원은 수면 위로 올라오자마자 검은 피를 토하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를 끌어올렸고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숭고한 희생의 과정을 카메라 렌즈로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던 시마 모우센 기자는 더 이상 솟구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카메라를 움켜쥔 채 이란 전역으로 송출되는 국영방송의 생방송 마이크를 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제 두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쏘는 미국의 동맹국이라며 우리가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한국의 구조대원이 방금 이란의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산소통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가 지금 진흙 속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알라시여, 제발 저 위대한 영웅을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처절하고 진실된 눈물은 텔레비전 전파를 타고 전쟁과 참사로 얼어붙어 있던 이란 전역의 수천만 시민들의 심장을 거세게 쥐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념과 국경을 넘어 생명을 향해 자신의 목숨마저 기꺼이 던지는 그 경이로운 모습 앞에서 모든 적대감과 분노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한국 대원의 희미한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무전이 울려 퍼졌을 때 시마 모우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피투성이가 된 한석영 대장에게 다가가 평생 품어왔던 가장 무겁고도 거대한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대원이 간신히 거친 숨을 토해내며 눈을 떴을 때 진흙탕 위로는 억눌렸던 안도의 한숨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남은 이란의 엄마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한국 대원의 진흙 묻은 군화에 입을 맞추며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정치적 수사나 외교적 사과보다도 강력한 진심의 언어였습니다. 폭격의 굉음이 잠시 잦아든 고요한 밤, 흙투성이가 된 채 묵묵히 찢어진 유니폼을 바늘로 꿰매고 있는 한석영 대장. 앞으로 시마 모우센 기자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생방송 중인 마이크가 들려 있었고 그 너머로는 수천만 명의 이란 국민들이 이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마 기자의 목소리는 짙은 슬픔과 경외감으로 젖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저는 오늘 당신들이 보여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수출 대금을 묶어두었고 당신들의 배를 납치했었으며 지금은 당신들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과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적국이라 부르며 돌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왜 당신의 부하가 죽을 수도 있는 저 어두운 물속에서 적국의 아이를 위해 자신의 산소통을 벗어 던진 겁니까? 무엇이 당신들을 이 미친 지옥으로 끌고 온 것입니까? 그녀의 질문은 이란 국민 전체가 묻고 싶은 거대하고도 날카로운 의문이었습니다.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한석영 대장의 피 묻은 이마와 굳게 담은 입술을 향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이마에 묻은 끈적한 진흙을 훔쳐낸 그는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났지만 쇳덩이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오기 전 조국인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엄청난 비난과 압박을 받았습니다. 적국을 돕는 미친 짓이라는 조롱도 들었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피 속에는 4,000년이 넘는 세월 전 조상들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부터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심장에 새겨온 위대한 네 글자가 있습니다. 한 대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향해 그 거룩한 철학을 또박또박 뱉어냈습니다.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적군과 아군을 나누고 이익을 쫓는 것은 정치가들이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구조대입니다. 흙더미에 깔려 숨이 넘어가는 어린아이의 얼굴에는 국적도 이념도 적대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미사일도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이 당연하고도 위대한 홍익인간의 정신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곳에 왔고 마지막 한 명을 구하는 그 순간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인터뷰는 화려한 수식어도 변명도 없었지만 그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 강렬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그 생경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네 글자의 철학이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어 이란 전역에 생방송으로 울려 퍼진 그 순간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심장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고 잿빛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무렵 저는 제 평생 결코 믿을 수 없는 위대한 인간 승리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대원들을 향해 날카로운 돌멩이와 진흙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던 이란의 주민들이 하나둘씩 무너진 댐 하류의 구조 현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폭격으로 자신들의 집이 무너지고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낡은 담요와 따뜻한 차, 그리고 갓 구운 빵을 두 손에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툰 솜씨로 하얀 천에 검은 수트로 삐뚤빼뚤하게 글씨를 적어 내걸었습니다. 코리아, 고마워. 홍익인간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명의 이란 시민들이 진흙투성이가 된 한국 대원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 한석영 대장에게 가장 큰 돌을 던졌던 노인은 맨손으로 진흙을 파내고 있는 대원들 옆에 말없이 엎드려 함께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념의 벽이 무너지고 종교의 다름이 사라졌으며 전쟁의 총성마저 인간의 위대한 연대 앞에서는 무기력해졌습니다.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이 눈물겨운 기적의 장면은 시마 모우센 기자의 카메라를 통해 CNN과 BBC 등 전 세계의 주요 언론사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민들은 TV 화면 앞에서 국경을 초월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류애를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콧대 높은 정치인들조차 한국의 결단을 비난했던 자신들의 옹졸함을 부끄러워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탄을 떨어뜨리는 나라와 그 폭탄 속으로 들어가 생명을 구하는 나라, 그 극명한 대비 속에서 대한민국은 무력이 아닌 거룩한 철학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인류 국가로 우뚝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기적의 여정은 이제 막 절정에 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구조가 끝난 뒤 그들이 이란 땅을 떠나는 날, 아침 공항에서 벌어진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눈물겨운 배웅으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의 폭음과 참혹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잿빛 지옥에서 대한민국 최정예 구조대 120명이 만들어낸 기적의 시간은 정확히 2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2주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전쟁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생명의 서사시였습니다. 120명의 한국 대원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교대할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진흙탕에 쓰러져 쪽잠을 청했고 깨진 손톱 사이로 피가 흘러내려도 결코 무너진 잔해 속에서 맨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와미스 수중 탐색 로봇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가장 깊고 위험한 수몰 지역을 쉴 새 없이 누비며 미세한 생명의 징후를 찾아냈고 대원들은 그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목숨을 걸고 시커먼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전 세계의 어떤 첨단 재난 매뉴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적이었습니다. 단 1%의 생존 가능성조차 없다며 모두가 포기했던 완벽한 죽음의 무덤에서 한국 구조대는 무려 3,400명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숫자의 생존자들을 살아서 빛이 있는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3,400명.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딸이었고 어떤 집안의 기둥이었으며 이란이라는 국가의 핏줄이 다시 뛰게 만든 숭고한 숨결이었습니다. 한국 대원들의 초인적인 헌신과 희생은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심장을 완벽하게 비바꿔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구조 현장 주변으로는 수만 명의 이란 시민들이 구름 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이라 부르며 적대시하거나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역시 굶주리고 헐벗은 피난민 신세였으면서도 그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깨끗한 생수와 갓 구운 따뜻한 빵을 한국 대원들의 진을 묻은 품에 억지로 안겨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무너진 건물 잔해를 지지대 삼아 코리아 고마워. 우리는 홍익인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는 서툰 페르시아어 현수막이 깃발처럼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구조 작업이 막바지에 달했을 무렵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입이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국영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특별 성명에서 그는 쉰 목소리로 처절한 참회와 벅찬 감사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국민 2만 명이 목숨을 잃은
이 참혹한 비극은 적의 미사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국이라 자처하며 우리에게 완벽한 기술을 약속했던 오만한 나라의 얄팍한 거짓말이 우리 국민을 진흙탕 속에 수장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헛된 체면을 믿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져준 것은 우리가 적국이라며 배척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지옥불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산소통마저 기꺼이 내어준 그 위대한 영웅들 앞에서 저는 이란의 지도자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또한 한없이 감사합니다. 진정한 적은 폭탄을 떨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자이며, 진정한 형제는 피를 나눈 자가 아니라 피를 흘리며 우리를 구하러 온 자들입니다. 이란은 대한민국이 보여준 홍익인간의 위대한 은혜를 역사에 새기고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대국의 알량한 자존심과 이념의 장벽이 대한민국의 거룩한 철학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인 항복 선언이자 가장 찬란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전 세계의 맹렬한 조롱과 비난 속에 철저히 고립되었고, 미국 워싱턴의 정치인들조차 생명을 향한 한국의 숭고한 결단 앞에서는 어떤 외교적 비판도 가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침묵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약속했던 이 주일의 구조 작전이 모두 끝나고 120명의 대한민국 구조대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응급 복구된 공항 활주로에 섰을 때 저는 제 60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압도적이고 눈물겨운 장관을 목격했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무릅쓰고 이란 전역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시민들이 활주로 펜스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구조대를 향해 일제히 두 손을 모으고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고마워. 영웅들이여 무사히 돌아가소서. 한석영 대장이 구조해냈던 흑투성이 소녀는 어느새 깨끗한 얼굴로 할아버지의 목마를 탄 채 한국 대원들을 향해 고사리 같은 손을 힘차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던 한석영 대장과 120명의 대원들 역시 활주로에 도열하여 자신들을 향해 울부짖는 이란 시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경도 종교도 이념도 모두 달랐지만 그 순간 공항에 있던 모든 인간의 마음은 생명이라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이름 아래 하나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유엔은 2만 명을 학살한 중국의 부실한 건축 방식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의 와미스 시스템을 전 세계 재난 예측의 새로운 공식 글로벌 표준으로 전격 채택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기술과 지혜를 빌려 두 번 다시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생명을 지키는 방어막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하늘에 닿을 듯한 세계 최고의 마천루들을 세워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술이자 문명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쏟아지는 이란의 진흙탕 한가운데서 저는 제가 평생 쌓아온 그 모든 콘크리트 장벽이 얼마나 부질없고 오만한 모래성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무너지지 않는 위대한 건축물은 차가운 시멘트나 철근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국을 향해 목숨을 걸고 나라가 기꺼이 자신의 산소통을 벗어 던지는 희생,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 뜨거운 심장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그네 글자야말로 그 어떤 미사일과 폭탄으로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하고 위대한 문명의 최정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옥의 한가운데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기술이자 인류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위대한 영웅들의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프랑스 공학자 마티아스 르블랑의 생생한 증언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2만 명의 참혹한 희생 120명의 대한민국 구조대, 그리고 72시간의 한계를 넘어선 3,400명이라는 기적. 폭탄이 쏟아지는 지옥 속에서 이방인 마티아스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술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붉은 심장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비웃고 아무도 안 믿어줄 때 우리 대원들은 조용히 묵묵히 사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자신의 산소통마저 기꺼이 내어주며 흙투성이가 되도록 밤을 지새운 숭고한 사투. 그리고 마침내 이념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굴복과 존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폭탄보다 강한 대한민국, 홍익인간의 위대한 정신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대한 물결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홍익인간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